2024년 슈퍼 선거의 해 첫 번째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타이완의 총통 선거가 지난 주말에 치러졌습니다.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바로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과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IT의 신으로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T의 신이시고 또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이 타이완 총통 선거를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누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혹시 있으셨어요? 이게 너무 복잡한 정말 고차원 방정식이라서 이 총통 선거 자체가 그렇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당이 좀 되면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어떤 운신의 폭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시장이 열렸고 주가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예측하셨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일단 지금 이 대만 총통 어떤 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선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당 쪽에서 국민당 쪽하고 이제 제3당 있잖아요. 민중당. 네네, 맞습니다. 민중당 후보하고 이게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그때 그렇죠. 이미 좀 일부 프라이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중국의 어떤 대응인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 보복 조치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국과 어떤 타이완 간의 어떤 긴장 갈등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일단 미국의 어떤 코멘트 자체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지금 상황 자체를 관리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올해 재선이 있잖아요. 네. 재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 봤을 때는 중국하고 뭔가 갈등을 더 어떻게 보면 고조시키기보다는 충분히 관리하는 수준의 그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TSMC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한국하고의 관계는 파트너입니까? 라이벌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일단 TSMC하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봤을 때는 협력적인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TSMC에서 만드는 게 대부분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주력인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어떤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 3%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TSMC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있냐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가 팔려야지 메모리도 같이 팔려요. 네, 보통 반도체를 많이 쓰는 게 컴퓨터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프로세서류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요 메모리도 안 팔려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삼성이 TSMC의 어떤 파운드리 어떤 이 시장 자체를 일부 가져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경쟁적인 관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봤을 때는 7나노 미만의 파운드리를 해줄 수 있는 국가가 2개밖에 없어요. 업체도 2개밖에 없죠. TSMC하고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반도체 어떤 주도권 입장에서도 한국과 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렛대인 셈이죠. 그러면 투자의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번 타이완 총통 선거의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 수정이나 그런 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당장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깨지고 도메스틱 밸류 체인 그러니까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적어도 리저널 밸류 체인 자기들 이제 동맹국 간의 밸류 체인이 어떻게 보면 재편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게 대한 속도에 대한 문제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근데 이 방향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리저널 밸류 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라이칭더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협력을 반도체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서는 중국 쪽 비중을 줄이는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쪽으로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약한 연결고리를 깨야지 뭔가 자기들의 어떤 기술 주도권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은 지금은 패권 전쟁을 다시 그전에 없던 것처럼 우리가 되돌리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은 계속해서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술 전쟁이 좀 더 첨예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참 이렇게 대표님께서 지난해 이 책을 쓰셨잖아요. 저도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읽어봤지만 이게 2023년
1월에 네네. 나왔더라고요. 1년 네. 전에. 만약에 대표님께서 1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다시 쓰신다라고 네네. 하면 여기서 뭐 조금 달라져야 될 내용이나 네. 추가돼야 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완전히 달리 써야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쓸 때요, 반도체 경기가 정말 바닥이었어요. 2022년 하반기에 썼거든요. 그때는 반도체 어디서 나와서 그러면 악플이 정말 반도체는 망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을 때였고, 네. 그리고 저 책을 제가 초판을 5,000부를 이제 출판사 쪽에서 찍는다 그러길래 5,000부를 과연 팔 수 있을까? 요즘 5,000부 네, 큰데요? 저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 산업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혹시 이번에는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빨리. 폭으로 이제 작년에 반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사이클만 놓고 보면 한 4년을 한마디로 움직여요. 보통 상승 사이클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네. 되고요.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작년에 제가 타깃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 부록에서 보면 제일 앞에 있는 탑10 종목이 네. 한미 반도체가 제일 첫 번째에 있어요. 네. 한미 반도체가 근데 작년에 6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잘 찍었다 이런 거보다는 네. 이 사이클 산업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이렇게 딱 반전이 될 때 제일 강하게 튀는 종목들이 뭐냐면 반도체 내에서 뭐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강하게 튀어요. 장비주들이 제일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알 것 같아요.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장비를 우리는 그냥 설비를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 투자가. 하이엔드 엔지니어링의 종합 예술이에요.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 있잖아요. 제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수주가 많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냥 연봉 주고 잘 엔지니어링 하면 되는 건데 수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이분들한테 연봉을 주면서 계속 엄청 쉬게 해야 되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수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수주가 돌아올 건 알지만 고정비 때문에 그때 못 버티고 현금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 또 이게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뽑아서 쓸 수가 없어요. 인력 관리가. 맞습니다. 인력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락 사이클에서 수주가 없다가 갑자기 수주가 나오면요.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 사이클로 갈 때는 제일 먼저 장비주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에 제 책을 쓸 때는 장비주들을 좀 강조를 해서 많이 썼고요. 네네. 지금 만약에 쓴다 그러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중반으로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반도체 장비주들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그러면 지금은 사이클이 처음에는 장비주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동률 회복이 됩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이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고 계속해서 생산을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소재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파츠류죠. 그러니까 소모품, 이런 쪽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감산이 마무리가 되면, 정상 가동이 되면 그런 쪽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지금 책을 쓴다 그러면 소재 부품 쪽에 좀 방점을 둘 것 같고요. 좋은 투자 아이디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제일 마지막에 시세를 뽑는 섹터가 있어요. 그게 PCB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반도체 후공정에서 패키징 할 때 쓰는 우리 녹색 기판 있죠. 네. 그게 결국 마지막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책을 쓴다 그러면 소재 부품과 마지막 PCB 쪽을 좀 강조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책을 쓸 때는 네. AI 혁명이라는 변수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불과 1년 전이었는데요. 우리, 그렇네요. 그렇죠. 진짜. 챗GPT라는 게 재작년 11월에 나왔고요. IT 전문가들도 처음에 챗GPT가 나왔을 때 2022년도에서는 몰랐어요. 2023년 초에 이런 게 한 달 만에 정말 엄청난 가입자들을 모았다. 네. 40일 만에 1,000만 명 가입자를 모은 게 처음이거든요. 이 플랫폼 중에서. 이런 게 이제 AI 혁명의 시작이구나. 진짜 혁명이네요.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때는 제가 AI에 대한 변수들은 사실 좀 모르고, 좀 아쉬웠죠.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화두가 AI 그야말로 혁명. 근데 사실은 반도체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AI라는 거는 예전부터 반도체가 중요하긴 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AI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컴퓨팅 파워. 우리 매개 변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컴퓨팅 파워에서 엔비디아 GPU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빅데이터입니다. 나머지 한 개가 모델링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거 잘 짜서 하는 거죠. 우리가 2010년대 이전까지 한 20, 30년 동안 AI의 암흑기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컴퓨터가 너무 안 좋아서 연구를 못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AI 연구가
다들 뭐 이렇게 모델링, 그러니까 자기들 프로그래밍 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별로 효과가 안 났어요. 근데 2010년부터 이게 굉장히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지금 제프리 힌턴이라는 그 교수님 중심으로 모든 그 제자들이 지금 AI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그 AI의 메인이 됐어요.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할게요. 네, 좋습니다. 예전에는 AI가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 알고리즘을 다 쳐넣는 거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컴퓨팅 파워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알아서 학습해봐. 그래서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뭔가 짝짝짝 나가면서 나중에 네안데르탈은 제치고 호모사피엔스가 메인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기술도 하나 여러 갈래에서 딱딱딱 하나씩 쳐내고 오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AI라는 게 다 프로그래밍 하다가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영역으로 이제 그 하나의 줄기가 내려왔고요. 머신러닝 중에서 사람의 뇌를 신경망을 모방한 그 기술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이에요. 그게 이제 제프리 힌턴이라는 박사님이 굉장히 대중화시킨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2016년 알파고 네, 알파고. 이세돌 구단하고 대적했던. 그 반도체 입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AI 연구를 다 CPU 기반으로 했어요. 그런데 딥러닝이 되면서 CPU 기반의 연구들이 다 GPU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7년에 또 중요한 기술 하나가 나옵니다.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네. 모델을 네. 내놔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빅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다 밀어 넣어줬어요. 얘가 머신러닝을 할 때. 그런데 트랜스포머부터는 사람이 우리가 대화할 때처럼 어떤 특정 단어에 힘을 주잖아요. 탱크스에 힘을 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맥락이라는 걸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한테 AI한테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이 단어에 가중치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사람처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인데요. 지금 이야기하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다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인데 우리가 챗 GP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PT라는 게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러니까 P는 프리트레인드, 사전에 학습된 거, 네. 그리고 T가 트랜스포머인데 트랜스포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맥락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데 자,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트랜스포머 모델, 특히 LLM 모델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 초급편이 너무 어려워지는데. 일단 들어볼게요. 근데 요거를 어디까지 이해 안 되는지. 하면 AI와 반도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규모의 법칙이에요.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머신러닝인데 뭐 똑같아요. 우리가 뇌를 잘 쓰지만 우리 잘 쓰고 있지만 이거 고수 되려면 꼭 알아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메커니즘이 우리 뇌 메커니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뇌공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역산해서 그거를 원리를 아는 건데 똑같아요. 머신러닝이라는 게 얘가 컴퓨터가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런지 원리를 몰라요.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원리는 있는 거죠. 스케일링 로우라는 거는 컴퓨팅 파워, 매개 변수라는 거를 많이 주고 그리고 빅데이터만 잘 넣어주니까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게임에서 엔비디아가 정말 대박이 터졌냐면 그건 로예요. 변함없이 그냥 맞습니다. 좋아져요. 네, 이 로우가 안 깨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키울 때 사교육을 하잖아요. 사교육을 하는데 얘한테 사교육비를 계속 좀 올렸더니 계속 공부를 잘해요. 얘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고 강서구에서 제일 잘하고 서울에서 제일 잘하고 나중에 대한민국 1등이 돼요. 그러면 근데 소 팔아서 공부를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당연히 팔아서 시키죠. 맞습니다. 그 AI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검색 엔진 때도 그렇고 스마트폰 때도 그렇고 결국 플랫폼이라는 거는 빅3만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우후죽순을 많죠.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뭐 라이코스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고 엠파스도 맞죠. 있었고 네. 한미르도 있었고 결국 구글이 다 장악했죠. 네이버가 장악했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빅브라더라는 거는 결국 나중에 두세 개로 재편이 돼요. 거기 안에 못 들어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AI 업체들은 다 지금 자기들 AI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엔비디아 GPU하고 빅데이터만 잘 넣어주면 우리 AI 모델이 계속 좋아져요. 그럼 그거는 어떡하죠? 그냥 법칙이에요. 그 법칙이 깨지려면 어느 순간부터 매개 변수가 1조 개가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개선되는 폭이 미미하더라 라고 하면 더 이상 스케일링을 그렇죠. 키울 이유가 안 없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 변수가 1조 개예요. 그러니까 챗 GPT가 불과 1년 전에 나왔을 때 그게 매개 변수가 1750여 개였고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A100이라는 칩이 1만 개를 썼어요. 근데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1조 개가 넘는 걸로 추정하고 그러면 있어요. 칩이 몇 개예요? 훨씬 더 많이 썼겠죠. 아. 그러면 그건 결국 엔비디아 실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빅데이터도 계속해서 좋은 걸 넣어주면 좋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건데요. AI가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얘가 기계처럼 답변해요. 우리 그 챗봇처럼. 어느 순간부터 얘가 굉장히 사람처럼 대답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이머전트 어빌리티라는 건데요. 그게 보통 매개 변수가 한 1000억 개가 넘어가면 그런 느닷없이 생기는 기능이 생기는데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지금은 작년에는 엔비디아 칩을 최대한 많이 갖다 쓰는 게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엔비디아 칩이 계속해서 쇼티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H100이라는 칩이 메인인데 원래는 출고가가 한 3만 불 정도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4만 불, 4만 5천 불까지 팔렸죠. 왜냐면 물량이 딸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끝낸 AI가 우리의 디바이스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온 있죠. 디바이스 AI.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PC 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로컬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반도체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AI가 그동안에는 언어만 학습했죠. 아이 키울 때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애가 엄마 아빠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물을 보죠. 그래서 오감을 익힙니다. 그죠? 그게 멀티 모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제는 멀티 모달을 통해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구, 걷고 달리죠. 그렇죠. 운동을 배웁니다. 그게 결국 운동지능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네. 휴머노이드 로봇. 아. 그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 같은 회사. 계란까지 집는 로봇을 만든 맞습니다. 테슬라. 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AI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어느 정도 쓸만하게는 나와요. 근데 문제가 전성비, 전력 대비 성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네. 우리가 질문 하나, 쿼리라고 하는데 네, 질문 쿼리. 하나를 던지면 이 데이터 그 센터에서 한 번 다 돌아요. 그 연산을 한 번 다 네. 돌리기 때문에 한 500ml PT병 하나에 물이 그냥 증발합니다. 그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효율적이니까 이게 굉장히 라이트한 모델들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거를 구현하려면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스케일링 로가 계속되는 한 엔비디아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AI 혁명이 우리 AI 혁명 전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결국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네. 우리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모바일 혁명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일어나요. AI 혁명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요. 그때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그 AI 혁명에서 우리가 지금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때 애플의 주가 궤적이 아마 엔비디아의 주가 궤적을 압축해 놓은 거하고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다가 정작 실적이 나오면 지지부진하죠.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언어가 학습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제는 멀티모달을 배우고 또 행동을 배우고 액션을 배우고 하면서 얘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맞습니다. 엔비디아의 상방은 얼마나 열려있다고 보십니까? 알 수가 없죠. 네. AI가 얼만큼 확산이 되느냐, 거기서 엔비디아의 중요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기존 다른 칩셋 업체들이 파고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서버,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지금 칩을 넘을 만한 것들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혁명적인 전환기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파운데이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AI 빅데이터에다가 독을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진짜?